지난 주말에 텔레비전을 보신 분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시간대에 KBS 1텔레비전에서 당시 1980년도 5월 달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말하자면 계엄군이 시민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충돌들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 화면에는 곤봉으로 내리치는 것들, 또 대금으로 상한 시신들, 총상을 입은 시신들, 이렇게 해서 참 참혹하기 그지없는 많은 시신들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또한 오일하는 장면이라든지 시민군들의 저항, 이런 모습이 간간히 보이는데, 이 화면은 최근에 이제 영화로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독일의 한 기자가 촬영했던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지난 2003년도에 말하자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정현주 사장이 있을 때 KBS에서 방송을 한 건데, 지난 주말에 뜬금없이 14년 만에 다시 재방송을 한 겁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 이게 왜 갑자기 방송이 나왔나 하는 것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말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기념일도 아니고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방송을 한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히트한 영화와 그 영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봤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간간히 영화가 했다고 해서 KBS에서 과거에 다큐멘터리를 터는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영화가 대통령이 봤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정서와 상당히 거리가 가깝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KBS에서 방송을 틀은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방송을 편성하고 방송한 거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진상규명이나 보상 이런 문제를 다루자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에서 처참하게 이룰 데 없는 화면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뉴스 시간에 시신 그림이 못 나갑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피해가 있어도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나왔던 화면에는 같은 화면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일거릴 때도 일거려지고 처참하게 참 비참한 모습들이 화면을 탔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희는 또 다른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방송이 아닌가. 왜 80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또다시 이 시점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사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역사물에 대한 영화는 과거 고대시대 또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런 종종 합니다. 이미 당사자들이 다 죽었거나 역사가 이미 기억이 멀어졌을 때 그걸 다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형성화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영화는 얼마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매체입니까? 음악과 색채와 이런 걸 동원하면. 그래서 아직도 5.18은 이제 일어난 지 30년이 조금 넘은 현대 사건입니다. 당사자가 살아있고 일부 논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 적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KBS 1TV의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른바 정권의 정책 홍보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예, KBS 1텔레비전 명견말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까, 또는 신기술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발전되어 있나 하는 것들을 사회 전형 인사,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크 형식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알아보는 건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1월 토요일 날은 5.18 관련 프로그램이 나갔고, 금요일 날은 짐 로저스라고 하는, 아마 미국 투자자인 것 같아요.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갑자기 출연시켜가지고 앞으로 태평양 시대, 특히 한반도가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 한반도 가운데서도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 요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은 핵미사일을 만들어서 시험 발사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 이런 마당에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고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는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겁고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논리를 편다면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은 프로그램에서 문정인 씨라고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특보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일방적인 강연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동결을 해야 된다. 폐기가 아닙니다. 동결을 하고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고 개성공단은 열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 화면에 개성공단의 문을 닫았던 업체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북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여자 근로자들 그 얼굴이 눈에 선하다. 빨리 만나보고 싶다. 이런 감상적인 아주 그런 그 인터뷰를 하고 해서 또 한 번 이 방송이 과연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상황과 맞는가 그리고 왜 이런 방송을 하는가 하는 많은 안팎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도 원자력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원자력이 아니라 대체 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그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설명하듯이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있어서 토크 프로그램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참 여기서 저희가 참 놀랄만한 상황들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책을 한 권 소개를 했는데요. 그 책이 바로 명견만리입니다. 명견만리라는 이 팀이 프로그램을 책으로 엮어놨는데 대통령께서 그걸 읽어보고 굉장하게 좋은 내용이다. 국민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과 KBS가 코드가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방송이 장악된 거 아닙니까? 장악 안 된 겁니까? 이 정도면 방송이 독립을 갖고 있는 겁니까? 언론 자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참, 이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회사에 다니는 저희로서도 참 부끄럽지만 현실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론을 일컬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며 편파성이 심각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언론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주로 많이 나왔고요. 이상하게 박근혜 정권 때, 이른바, 진보 매체 할 것 없이, 박근혜 정권을 때리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댓글도 심하게 욕설한 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론의, 중립성, 또는 공정성, 객관성, 완전히 저는 무너졌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급치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청와대 7시간 세월호 무너질 때 뭐 했냐 하면서 얼마나 많은 추측 보도를 냈습니까? 수술을 했다, 어디 갔다, 누구랑 잤다, 차마 임에 담지 못할 이런 내용들을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옐로우 이즘의 급치였고, 찌라시도 이런 찌라시가 없을 겁니다. 사실, 그게, 민정방송, 공영방송, 신문 할 것 없이, 인터넷 할 것 없이 다 같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보도를 왜 하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보도를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됐던 잣대만큼 기자 여러분들, 언론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그렇게 했던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 학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선정적이었습니다.
당시에 KBS만 보더라도 하루에 보통 방송 시간이 45분 동안입니다. 9시 뉴스가. 숱한 시간을 밤 10시 넘어서까지, 10시까지 했습니다. 특집 뉴스라고 했어. 그리고 주말마다 촛불 집회가 열릴 때마다 특별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고 대전에서 열리고 부산에서 열리고 대구에서 열리고 광주에서 열리면 서울 보도를 누구누구 기자가 했습니다 하고 보도합니다. 또 이어서 부산의 촛불 집회를 누구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집회를 누구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4개, 5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합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가 그렇게 선진화적이고 집회 문화의 선진화를 이뤘다고 칭찬하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어린 손자부터 할아버지까지 손을 잡고 나왔다고 보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태극기 보도는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태극기 집회는 보도하지 않습니까? 태극기 집회도 국민들입니다. 태극기 집회도 엄연하게 주권을 갖고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그분의 의견과 그분의 정치 견해는 왜 무시합니까? 흔히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언론은 소수자에 대해 배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초 초기에 촛불 집회가 모였던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소수라고 봅시다. 왜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왜 보도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 문제를 할 때 저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보수와 진보 프레임은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과 더불어서 보수는 함께 사라졌습니다. 보수가 어떻게 취급당하고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됨과 동시에 적폐 또는 개혁 대상, 부악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진보는 선이고 옳은 것이고 착한 것이고 개혁 주체고 엄연한 국민의 절반이고 또 정치에 카운터로서 있는 보수 세력들을 적폐로 몰아버리는 이런 언론 작태 아주 잘못됐습니다. 저는 언론에 있지만 이것 빨리 시정해야 되고 이런 정파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퇴보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현재 정권이 내부 구성원들을 충동질해서 파업 등을 일으켜서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여러분께서도 그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KBS와 MBC 경영진을 바꾸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송 매체, 특히 공영방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도 제일 먼저 점령하는 곳이 방송국입니다. 그만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자기들의 행동이나 주의나 주장들을 전파할 수가 있고 알릴 수가 있고 또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KBS와 MBC 두 방송사의 경영진들은 방송법에 따라서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사장들이 많이 무너졌다. 공영방송이 많이 무너졌다. 라고 말하면서 적폐에 벽에 달한다. 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KBS와 MBC 경영진을 교체하라는 소리를 구체 MBC와 KBS 구성원들이 지금 굉장하게 현 사장과 이사진을 물러가라고 내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켓 시위도 하고 성명서도 매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도 하고. 그런데 MBC는 얼마 전에 상당수 직원들이 파업을 결의를 하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BS는 기자협회가 중심이 돼서 이미 파업을 결의했고 그 시기는 비상대책위원회에게 일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송사 사장을 바꾸기 위해서 외부의 힘이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동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거를 한번 볼까요? 옛날 노무현 정권 때 마치고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왔습니다. 당시에 정현주 사장이 KBS 사장이었는데 이명박 정권 때 정현주 사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퇴진시켰습니다. 뭐 이런저런 조사를 해서
업무상 배임인가요? 뭐 그런 부실을 잡아서 사퇴를 한 거죠. 그럴 때 그 당시에 야당, 지금 여당이죠. 극렬한 저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노동조합, 언론 노조죠. 이른바 좌파 성향 노조들 극렬한 저항을 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교체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다 구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거의 정권에서 이제 우리가 참 보기에도 안쓰러운 것도 아닙니까?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란 말, 내로남불 이런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 가까이 돼가고 선진국이면 정말 보수 정권에서 진보 사장도 있고 진보 정권에서 보수 사장도 있어서 제대로 견제도 하고 그게 선진국 아닙니까?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끄러운 트럼프도 언론과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언론사를 쫓아내거나 문 닫지 않습니다. CNN 보십시오. 네? 기자가 질문하려고 그러면 질문도 안 받아준다. 당신 나가라 그러고. 거꾸로 CNN 기자들은 트럼프 따라다니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조치를 왜 취했냐고. 이런 게 건강한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면 사장도 자기 사람을 갈아쳐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 얼마나 지력이 높아졌고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제 이런 구태들은 제발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구성원들을 충동질해서 사장과 이사진들 퇴진운동을 벌인다 그랬는데요. 오늘도 KBS 본부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인호 이사장에 대해서 이른바 비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어른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관용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그 관용 차량을 얘들이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날에도 관용 차량을 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BS 이사장은 이사회가 열리는 날에만 타라는 그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런데 이사장 말씀은 KBS 이사장은 비상임이지만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다 이사장으로서 직무에 관련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조는 뭐 전액에 공연 보러 갔던 일, 무슨 일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래서 고대영 사장도 그런 차를 쓰게 했으니까 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사람을 쫓아보내기 위해서 저런 방법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치졸합니다.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KBS 이사회가 압박하니까 안 물러나니까 모 이사가 변호사로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물러가라고 시위를 합니다. KBS에서 일어난 일, 이사의 그 사무공간, 일터입니다. 작업장입니다. 거기까지 확대해서 시위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것이 오늘 KBS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제가 설명 다 못 드렸지만 안에서 피 터지게 정말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수가 적은 공룡노조 이런 거하고 숫자 많은 노조하고는 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압박이랄까요? 그런데. 예. 방송국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을 텐데요. 모두가 이렇게 좌파 성향 또는 친정부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KBS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줄 잘 모릅니다. 제가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KBS 안에는 노동조합이 3개가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한 5,000명 좀 줄여서 4,000명 조금 넘는데요. 5,000명이 잘 안 됩니다. 4,000명 조금 넘는데 원래 노동조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노동조합 하나 있다가 좌파 정권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할 즈음에 이른바 좌파 성향의 언론 노조가 생겼습니다. 좌파 성향의 언론 노조. 그리고 원래 있던 노조는 이념이 거의 이념 성향이 약합니다. 뭐 보수나 진보 이런 색깔이 약하고 그래서 그 좌파 성향의 노조가 생겨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내에 시끄럽게 할 때 그때 저희도 공동노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1노조 아까 말씀드린 그 노조 성향이 적은 이념 성향이 적은 그 1노조에는 주로
주로 기술직 직원들이 있는데 한 2천여 명 가까이 되고요. 노조원이 좌파 성향의 본부 노조 여기는 한 1,800명, 600명에서 800명 사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영 노조 저희는 사실 몇십 명이 안 됩니다. 주로 공영 노조는 나이가 좀 든 고참들이 이런 좌파로부터 회사를 구하자 해서 나섰던 거고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노조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노조 이념성이 약한 옛날 그 노조는 PD가 주로 있는데 좌파 성향의 본부 노조는 기자와 PD의 한 80% 내지 90% 가까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진보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주로 정현주 사장이 그런 진보 매체에서 특채를 많이 뽑았습니다. 대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회사를 돌아가고 그게 진보 정권이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뽑아도 이 사람들이 신입사원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상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본부 노조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따라서 본부 노조의 기자와 PD가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자파방송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 국가의 정체성보다는 자기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신념에 가까운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언론 노조는 민노총 산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있어서 KBS 본부, MBC 본부, YTN 본부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방송사, 신문사를. 그렇기 때문에 단일 지휘체제로 가서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령이 떨어지거나 할 때는 일사천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수 노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조직력에서. 예. 그 간부들도 지금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 테고 또 소수지만 또 좌파 성향이 아닌 기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을 막지 못하는지 좀 궁금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보수 정권이 있었는데, 역대 사장들이 오면 사실상 이 노조 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는데, 사실상 이거는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역대 사장들이 노조와 이른바, 타협을 해버립니다. 손을 잡아버립니다. 왜? 자기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면, 파업을 한다. 혹은 퇴진 운동을 한다. 또는, 뒷조사를 해가지고 망신을 준다. 비리를 조사한다. 이렇게 하니까 거의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보수 정권에 있었던 사장들도 사실 야합하고 타협하고 해서 오늘날 KBS가 사실상 진작 KBS는 노영 방송이 된 겁니다. 진작 노영 방송이 됐고 특히 이제 오늘날에는 말하자면 좌파 성향의 노영 방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 방송, 공영 방송이 이렇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네?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이념 정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인데, 사실상 저는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언론 내부의 이런 자아 편향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노조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예, 회사에서 인사 이동을 하면 한꺼번에 100명, 200명 인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내부에서 공식 게시판을 통해서 발표하기 전에 맨 먼저 어디 갖다 주냐? 노조 사무실에 갖다 줍니다. 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관행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응? 거기서 문제되는 사람들 빼라 말아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KBS 들어오실 때 보면 커피숍 있죠. 네. 주차장 있죠. 식당 있죠. 이 다 노조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본관에 가면 웨딩홀이 있는데 웨딩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커피숍을 웨딩홀로 하는데 그것도 노조가 운영합니다.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노조원들의 복지 향상이라고. 노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계 노조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예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끼지 못할 뿐더러 앞에 말씀드린 KBS 노조, 본부 노조가
서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 자산 가지고 노동조합을 하게 할까요? 사측에서 손을 드는 겁니다. 노조의 간을 키운 겁니다.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좌파운동하겠죠. 투자하죠. 투쟁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좀 전에도 잠시 언급을 하셨었는데, 언론노조가 이사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심지어 집으로 찾아가서 창피해 주기 등 이른바 치졸한 작전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더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이제 이사회하고 그 사장들에 대해서는 그 법인카드도 다 조사하고, 조차도 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사장 같은 경우는 차를 어디서 세웠다는 거 사진 다 찍어가지고 이제 드러냈어요. 그런 것보다, 그것도 심각하지만, 저희는, 이 노조 입김이 뉴스, 방송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를테면, 어제 KBS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인가요? 대표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년 추호식에 갔었죠. 거기 가서 이 어른이 이렇게 조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자는지, 묵상하는지. 그런데, 그 화면을, 그 타이트하게, 확실히, 클로즈업 했습니까? 클로즈업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그거를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눈 감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자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눈 감고 있는 홍준표 대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맨 처음에 이 기자가 그 타이트한 장면을 가져왔고, 또 자막도 좀 더 세게 쓰려고 그러니까, 그 간부가 그 특정 정치인을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클로즈업을 쓰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있는 정도는 표현하면 좋겠다. 이러니까, 오늘 그 전날, 그 다음날 바로 글을 올려가지고, KBS에 지금 적폐를 떨쳐버리고, 과거에, 잘못된 보도를 청산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쪽이 실명을 했어요. 그 간부 이름을.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는, 임명장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짓 하고 있냐.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아주 후배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 간부 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기자들이 썼던 원고나 이런 걸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물론 제도로 보장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성명서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때리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인터넷에서 우종찬 기자가 대반전이 됐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용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문체부 과장 이야기 보니까 위에 국장 이야기하고 다른 거고 그다음에 특검에 주장하고 완전히 뒤집는 거다 이런 나오는데 이를테면 KBS 같은 경우 그런 기사가 이런 분위기 같으면은 기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취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을 장악하는 거는 외부에서 권력으로 자본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고 지금 잘 안 통합니다. 지금은 제일 심각한 거는 내부입니다. 언론사 내부에 있는 특정 단체, 특정 노조 이런 사람들이 장악을 하면 그건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보도가 가능하고요. 외부의 간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워 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MBC와 KBS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왜 애들을 마음대로 못하게 자유를 막냐 이겁니다. 그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좌파로의 자유, 좌편향으로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핵미사일을 만들어서 시험 발사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 이런 마당에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고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는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겁고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논리를 편다면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은 프로그램에서 문정인 씨라고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특보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일방적인 강연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동결을 해야 된다. 폐기가 아닙니다. 동결을 하고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고 개성공단은 열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 화면에 개성공단의 문을 닫았던 업체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북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여자 근로자들 그 얼굴이 눈에 선하다. 빨리 만나보고 싶다. 이런 감상적인 아주 그런 그 인터뷰를 하고 해서 또 한 번 이 방송이 과연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상황과 맞는가 그리고 왜 이런 방송을 하는가 하는 많은 안팎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도 원자력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원자력이 아니라 대체 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그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설명하듯이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있어서 토크 프로그램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참 여기서 저희가 참 놀랄만한 상황들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책을 한 권 소개를 했는데요. 그 책이 바로 명견만리입니다. 명견만리라는 이 팀이 프로그램을 책으로 엮어놨는데 대통령께서 그걸 읽어보고 굉장하게 좋은 내용이다. 국민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과 KBS가 코드가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방송이 장악된 거 아닙니까? 장악 안 된 겁니까? 이 정도면 방송이 독립을 갖고 있는 겁니까? 언론 자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참, 이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회사에 다니는 저희로서도 참 부끄럽지만 현실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론을 일컬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며 편파성이 심각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언론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주로 많이 나왔고요. 이상하게 박근혜 정권 때, 이른바, 진보 매체 할 거 없이, 박근혜 정권을 때리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댓글도 심하게 욕설한 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론의, 중립성, 또는 공정성, 객관성, 완전히 저는 무너졌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급치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청와대 7시간 세월호 무너질 때 뭐 했냐 하면서 얼마나 많은 추측 보도를 냈습니까? 수술을 했다, 어디 갔다, 누구랑 잤다, 차마 임에 담지 못할 이런 내용들을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옐로우이즘의 극치였고, 찌라시도 이런 찌라시가 없을 겁니다. 사실, 그게, 민정방송, 공영방송, 신문 할 것 없이, 인터넷 할 것 없이 다 같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보도를 왜 하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보도를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됐던 잣대만큼 기자 여러분들, 언론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그렇게 했던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 학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선정적이었습니다. 당시에 KBS만 보더라도 하루에 보통 방송 시간이 45분 동안입니다. 9시 뉴스가.
숱한 시간을 밤 10시 넘어서까지, 10시까지 했습니다. 특집 뉴스라고 했어. 그리고 주말마다 촛불 집회,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다 부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거의 정권에서 이제 우리가 참 보기에도 안쓰러운 것도 아닙니까?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란 말, 내로남불, 이런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 가까이 돼가고, 선진국이면 정말 보수 정권에서 진보 사당도 있고, 진보 정권에서 보수 사당도 있어서 제대로 견제도 하고, 그게 선진국 아닙니까?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끄러운 트럼프도 언론과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언론사를 쫓아내거나 문 닫지 않습니다. CNN 보십시오. 네? 기자가 질문하려고 그러면 질문도 안 받아준다. 당신 나가라 그러고. 거꾸로 CNN 기자들은 트럼프 따라다니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조치를 왜 취했냐고. 이런 게 건강한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면 사장도 자기 사람을 갈아쳐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 얼마나 지력이 높아졌고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제 이런 구태들은 제발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구성원들을 충동질해서 사장과 이사진들 퇴진운동을 벌인다 그랬는데요. 오늘도 KBS 본부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인호 이사장에 대해서 이른바 비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어른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관용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그 관용 차량을 얘들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날에도 관용 차량을 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BS 이사장은 이사회가 열리는 날에만 타라는 그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런데 이사장 말씀은 KBS 이사장은 비상임이지만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다 이사장으로서 직무에 관련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조는 저녁에 공연 보러 갔던 일, 무슨 일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래서 고대영 사장도 그런 차를 쓰게 했으니까 그렇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사람을 쫓아보내기 위해서 저런 방법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치졸합니다.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KBS 이사회가 압박하니까 안 물러나니까 이사가 변호사로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물러가라고 시위를 합니다. KBS에서 일어난 일, 이사의 그 사무공간, 일터입니다. 작업장입니다. 거기까지 확대해서 시위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것이 오늘 KBS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사실 제가 설명 다 못 드렸지만 안에서 피 터지게 정말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수가 적은 공룡노조 이런 거하고 숫자가 많은 노조하고는 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압박이랄까요? 그런데. 예. 방송국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을 텐데요. 모두가 이렇게 좌파 성향 또는 친정부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KBS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줄 잘 모릅니다. 제가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KBS 안에는 노동조합이 3개가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한 5,000명 좀 줄여서 4,000명 조금 넘는데요. 5,000명이 잘 안 됩니다. 4,000명 조금 넘는데, 원래 노동조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노동조합 하나 있다가, 좌파 정권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할 즈음에 이른바 좌파 성향의 언론 노조가 생겼습니다. 좌파 성향의 언론 노조. 그리고 원래 있던 노조는 이념이 거의 이념 성향이 약합니다. 보수나 진보 이런 색깔이 약하고. 그래서 그 좌파 성향의 노조가 생겨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내에 시끄럽게 할 때 그때 저희도 공동 노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1노조 아까 말씀드린 그 노조 성향이 적은 이념 성향이 적은 그 1노조에는 주로 기술직 직원들이 있는데 한 2,0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노조원이. 좌파 성향의 본부 노조, 여기는 한 1,800명, 600명에서 800명 사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룡 노조 저희는 사실 몇십 명이 안 됩니다.
주로 공룡노조는 나이가 좀 든 고참들이 이런 좌파로부터 회사를 구하자 해서 나섰던 거고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노조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노조 이념성이 약한 옛날 그 노조는 PD가 주로 있는데 좌파 성향의 본부 노조는 기자와 PD의 한 80% 내지 90% 가까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진보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주로 정현주 사장이 그런 정보 매체에서 특채를 많이 뽑았습니다. 대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회사를 돌아가고 그게 진보 정권이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뽑아도 이 사람들이 신입사원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상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본부 노조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따라서 본부 노조의 기자와 PD가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자파방송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 국가의 정체성보다는 자기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신념에 가까운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언론 노조는 민노총 산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있어서 KBS 본부, MBC 본부, YTN 본부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방송사, 신문사를. 그렇기 때문에 단일 지휘체제로 가서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령이 떨어지거나 할 때는 일사천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수 노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조직력에서. 예. 그 간부들도 지금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 테고 또 소수지만 또 좌파 성향이 아닌 기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을 막지 못하는지 좀 궁금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보수 정권이 있었는데, 역대 사장들이 오면 사실상 이 노조 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는데, 사실상 이거는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역대 사장들이 노조와 이른바, 타협을 해버립니다. 손을 잡아버립니다. 왜? 자기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면, 파업을 한다. 혹은 퇴진 운동을 한다. 또는, 뒷조사를 해가지고 망신을 준다. 비리를 조사한다. 이렇게 하니까 거의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보수 정권에 있었던 사장들도 사실 야합하고 타협하고 해서 오늘날 KBS가 사실상 진작 KBS는 노영 방송이 된 겁니다. 진작 노영 방송이 됐고 특히 이제 오늘날에는 말하자면 좌파 성향의 노영 방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 방송, 공영 방송이 이렇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네?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이념 정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인데, 사실상 저는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언론 내부의 이런 자아 편향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노조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예, 회사에서 인사 이동을 하면 한꺼번에 100명, 200명 이렇게 인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내부에서 공식 게시판을 통해서 발표하기 전에 맨 먼저 어디 갖다 주냐? 노조 사무실에 갖다 줍니다. 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관행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응? 거기서 문제되는 사람들 빼라 말아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KBS 들어오실 때 보면 커피숍 있죠. 네. 주차장 있죠. 식당 있죠. 이 다 노조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본관에 가면 웨딩홀이 있는데 웨딩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커피숍을 웨딩홀로 하는데 그것도 노조가 운영합니다.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노조원들 복지 향상이라고. 노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계 노조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예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끼지 못할 뿐더러 앞에 말씀드린 KBS 노조, 본부 노조가 서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 자산 가지고 노동자업을 하게 할까요? 사측에서 손을 드는 겁니다. 노조의 간을 키운 겁니다.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좌파운동 하겠죠.
투자하죠. 투쟁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좀 전에도 잠시 언급을 하셨었는데, 언론 노조가 이사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심지어 집으로 찾아가서 창피해 주기 등 이른바 치졸한 작전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더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이제 이사회 지난 주말에 텔레비전을 보신 분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시간대에 KBS 1텔레비전에서 당시 1980년도 5월 달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말하자면 계엄군이 시민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충돌들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 화면에는 곤봉으로 내리치는 것들, 또 대금으로 상한 시신들, 총상을 입은 시신들, 이렇게 해서 참 참혹하기 그지없는 많은 시신들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또한 오일하는 장면이라든지 시민군들의 저항 이런 모습이 간간히 보이는데 이 화면은 최근에 이제 영화로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독일의 한 기자가 촬영했던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지난 2003년도에 말하자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정현주 사장이 있을 때 KBS에서 방송을 한 건데 지난 주말에 뜬금없이 14년 만에 다시 재방송을 한 겁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 이게 왜 갑자기 방송이 나왔나 하는 것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말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기념일도 아니고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방송을 한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히트한 영화와 그 영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봤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간간히 영화가 했다고 해서 KBS에서 과거에 다큐멘터리를 터는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영화가 대통령이 봤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정서와 상당히 거리가 가깝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KBS에서 방송을 틀은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방송을 편성하고 방송한 거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진상규명이나 보상 이런 문제를 다루자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에서 처참하게 이룰 데 없는 화면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뉴스 시간에 시신 그림이 못 나갑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피해가 있어도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나왔던 화면에는 같은 화면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일거릴 때도 일거려지고 처참하게 참 비참한 모습들이 화면을 탔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희는 또 다른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방송이 아닌가. 왜 80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또다시 이 시점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사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역사물에 대한 영화는 과거 고대시대 또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런 종종 합니다. 이미 당사자들이 다 죽었거나 역사가 이미 기억이 멀어졌을 때 그걸 다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형성화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영화는 얼마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매체입니까? 음악과 색채와 이런 걸 동원하면. 그래서 아직도 5.18은 이제 일어난 지 30년이 조금 넘은 현대 사건입니다. 당사자가 살아있고 일부 논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 적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KBS 1TV의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른바 정권의 정책 홍보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예, KBS 1텔레비전 명견말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까, 또는 신기술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발전되어 있나 하는 것들을 사회 전형 인사,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크 형식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알아보는 건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1월 토요일 날은, 5.18 관련 프로그램이 나갔고, 금요일 날은, 짐 로저스라고 하는, 아마 미국 투자자인 것 같아요.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갑자기 출연시켜가지고, 앞으로, 태평양 시대, 특히 한반도가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 한반도 가운데서도,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요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이럴 때마다 특별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고 대전에서 열리고 부산에서 열리고 대구에서 열리고 광주에서 열리면 서울 보도를 누구누구 기자가 했습니다 하고 보도합니다. 또 이어서 부산의 촛불 집회를 누구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집회를 누구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4개, 5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합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가 그렇게 선진화적이고 집회 문화의 선진화를 이뤘다고 칭찬하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어린 손자부터 할아버지까지 손을 잡고 나왔다고 보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태극기 보도는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태극기 집회는 보도하지 않습니까? 태극기 집회도 국민들입니다. 태극기 집회도 엄연하게 주권을 갖고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그분의 의견과 그분의 정치 견해는 왜 무시합니까? 흔히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언론은 소수자에 대해 배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초 초기에 촛불 집회가 모였던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소수라고 봅시다. 왜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왜 보도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 문제를 할 때 저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보수와 진보 프레임은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서 보수는 함께 사라졌습니다. 보수가 어떻게 취급당하고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됨과 동시에 적폐 또는 개혁 대상, 부악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진보는 선이고 옳은 것이고 착한 것이고 개혁 주체고 엄연한 국민의 절반이고 또 정치의 카운트로서 있는 보수 세력들을 적폐로 몰아버리는 이런 언론 작태 아주 잘못됐습니다. 저는 언론에 있지만 이것 빨리 시정해야 되고 이런 정파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퇴보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정권이 내부 구성원들을 충동질해서 파업 등을 일으켜서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여러분께서도 그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KBS와 MBC 경영진을 바꾸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송 매체, 특히 공영방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도 제일 먼저 점령하는 곳이 방송국입니다. 그만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자기들의 행동이나 주의나 주장들을 전파할 수가 있고 알릴 수가 있고 또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KBS와 MBC 두 방송사의 경영진들은 방송법에 따라서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사장들이 많이 무너졌다. 공영방송이 많이 무너졌다. 라고 말하면서 적폐에 벽에 달한다. 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KBS와 MBC 경영진을 교체하라는 소리를 굳혀 MBC와 KBS 구성원들이 지금 굉장하게 현 사장과 이사진을 물러가라고 내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켓 시위도 하고 성명서도 매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위 시위도 하고. 그런데 MBC는 얼마 전에 상당수 직원들이 파업을 결의를 하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BS는 기자협회가 중심이 돼서 이미 파업을 결의했고 그 시기는 비상대책위원회에게 일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송사 사장을 바꾸기 위해서 외부의 힘이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동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거를 한번 볼까요? 옛날
노무현 정권 때 마치고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왔습니다. 당시에 정현주 사장이 KBS 사장이었는데 이명박 정권 때 정현주 사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퇴진시켰습니다. 뭐 이런저런 조사를 해서 업무상 배임인가요? 뭐 그런 부실을 잡아서 사퇴를 한 거죠. 그럴 때 그 당시에 야당, 지금 여당이죠. 극렬한 저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노동조합, 언론 노조죠. 이른바 좌파 성향 노조들 극렬한 저항을 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교체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